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 사과도 했는데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점이 사실 3년 전에 우리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온 국민이 이 국민 메신저인데 좀 그때 사실은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에 정부가 민간 기업 대비책 요구하고 굉장히 또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정작 정부 서비스는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번 사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예,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때도 2023년에 이제 카카오 서버 문제를 제기를 하고 분리라 데이터하고 배터리 전원을 분리를 해라 백업 서버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했고 정작 정부는 이게 안 됐다라는 거. 이건 뭐 책임 소재를 가지고 뭐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누구 책임이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얘기들이 이런 사안들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제가 뭐 누가 더 책임이 있다 아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꼭 이렇게 대규모 피해를 봐야지만 이게 제대로 고쳐지나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어쨌든 좀 완벽하게 이런 위험 요소를 조금 백업을 이제 제대로 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백업이 있는데 데이터만 백업을 해놓은 거고 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그거를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정부나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을 좀 충실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이게 어디까지가 전 정부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현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전반,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데 굉장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예산 확보하는 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아마 추석 연휴에 고향 가시면은 플랜카드 많이 보실 겁니다. 어떤 예산 뭐 몇억 원 확보, 뭐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 현대화 몇억 원 확보 이런 것들 플랜카드 다 걸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하고 또 표를 당장 얻기 좋은 데 대해서는 열심인데 이렇게 국가 전체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본인 지역구 챙기기에 우선이었다는 것. 2023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2024년, 2025년 두 번의 예산 확충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뭐 우리 정부였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야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이 예산 확보하라라고 얘기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국회의원 300명 전체가 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뭐 이제 제가 이거를 굳이 정쟁으로 이제 몰고 가거나 그렇게 안 비춰지게 하려고 한 건데 이를테면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이제 사퇴를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확하게 지방행정정보 시스템 그리고 정부24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야당 대표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2023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출범한 지 1년 6개월 정도 이제 됐을 때고 이거는 정부 뭐 이런 거 가지고 구차해가지고 그런데 4개월밖에 안 된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확보를 윤석열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고 점검을 안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더 크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정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어느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이런 사실관계를 얘기를 한 거고. 약간 오해가 있어요. 예, 저도 정쟁의 영역으로 어느 정부 탓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국회의원 300명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정쟁에 뭐 어느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SNS 통해서 이번 화재 사고로
국민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어요.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은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나 의원이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 주소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 올렸다. 모든 입국 심사 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이 필수인데 이거 무비자 입국 정책 연기해야 된다라고 재차 촉구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행안부 장관 사퇴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관련돼서 그거를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제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재난과 이 화재와 도대체 중국인 입국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협중 정서에 그냥 기대 보겠다 뭐 이런 건데. 아니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상인들도 많이 있을 테고 이게 호혜적인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한국에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한한령을 아예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관광도 가지 마라 이렇게 단체 관광 비자를 내주지 않다가 이렇게 한국하고 잘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중국 뭐 상대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오선영 의원 정도 됐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 가뜩이나 뭐 협중 막 시위도 있어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위협받고 있다는데 이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좀 다소 무리한 주장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관련해서 기사를 이제 함께 올리셨던데 올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이 131만 명이었다고 하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10,000명 정도가 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불법 체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될 거니까 아예 무사증으로 오는 사람들을 다 막아버리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뭐 K-푸드니 K-팝, K-컬처 이런 것들이 해외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든 동남아시아든 일본이든 이런 데 거점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한국에 왔던 사람이 한국 문화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감동해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그 무사증을 주지 말고 이걸 더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글로벌 시대에 맞나? 그리고 특정 국가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무사증 그러니까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기간을 줘서 MZ세대들이나 굉장히 많은 그 중국 방문하고 교류가 그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문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의 협중 정서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의 반한 정서 그런 것들은 서로를 잘 모를 때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을 더 넓히면은 그런 문제도 적어질 텐데 아예 이렇게 문호를 좀 높게 만들어서 그 교류를 작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파빌리온 주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 쓰러 온다는데 쉽게 좀 생각합시다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이제 한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면서 2024년 11월에 그때 한국인에게 30일 무비자 상호 허용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호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는 것도 개인에게 무비자로 다 하는 게 아니라 3인 이상 관광사를 통해 관광업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중에서 뭐 불법 체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미국 갈 때 미국에 불법 체류 많다고 한국에 다 못 들어오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중국하고 안 볼 겁니까? 그러면은 뭐 한반도 문제도 중국하고 풀어야 될 거고 상호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막 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무비자 입국 시행과 관련해서 뭐 범죄 조직 침투라든지 전염병 확산 문제 거론했던데 이게 확실한 근거나 뭔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협중 발언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논의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대구에 이어서 서울 도심에서 장애 집회 열었는데 주최 측 추산 15만 명, 경찰 수상 1만 명이 모였어요. 잠시 장동혁 대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것은 독재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반대 세력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핑계대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쳐된다면 독재는 이미 3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 독재는 벌써 4단계를 넘어 5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6단계는 야당 말살입니다.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입니다. 주 키워드가 독재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하신다, 연설을. 연설 잘한다라는 게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종교인의 뭔가 그런 연설의 그 느낌이 많이 나요. 매번 얘기하지만은 저거를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할 것 같다. 예, 뭐 저렇게 예전에도 그게 바로 부끄러운 겁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당대표 경선 때 했잖아요. 그래서 왜 장외 집회를 하냐? 별로 사람도 안 오고 별로 언론 보도도 안 나고 공감도 못 얻는데 장동혁이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 하나보다 이 생각이 막 들고, 일단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했을 때는 제가 그때는 국민의힘 보고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구 집회에서 경찰 추산 19,000명, 한 2만 명 왔는데 그때 7만 명 왔다고 했으면 한 뻥튀기가 3.5배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경찰 추산 10,000명인데 15만 명이면 이건 노양심입니다. 이거는 10배 넘어가면 이건 노양심이야. 근데 얼마나 여기에 호응이 적었는지, 사람들이 안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찰 추산으로 어쨌든 지난번보다 절반밖에 안 온 거잖아요. 특히 이쪽은, 서울의 이쪽은 워낙 사람들이 집회를 많이 그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확 보여요. 눈에 그냥 이거밖에 안 왔네? 약간 이게. 그래서 더 무리해서 15만 명이나 했다. 이거 이번에 하고 뭐 더 못하겠다. 약간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장동혁 대표가 그 연설 잘하는 건 전 누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때도 얘기하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대중 연설을 정말 잘하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가 2024년 당대표 선거 때인데도 한동훈 대표랑 같이 다닐 때 짧게 하는 대중 연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얘기했었던 것들에 동감하는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지지자들. 그런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야당 말살, 7단계가 장기 집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해요. 우리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 지지자들까지 민주당이 지금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을 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계심을 갖는다면 그걸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야당이 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본인을 뽑아준 강성 지지자들의 의중을 많이 반영한 당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 장동혁 대표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장애 집회와 관련해서도 저도 이번 장애 집회가 이번 단계에서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것을 더 끌고 갈 동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동력이 생기려면 정말로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사법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것이고 일당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이다라는 경계심, 위기감을 가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사람들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15만 명이라 그러지 않아도 경찰 추산 15만 명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미라클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반사 이랬는데 왜냐면 독재 그러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게 독재 아니야?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게 키워드로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좀 드는 시점이에요. 아니 뭐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 초반에 문재인 독재한다고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얼마나 공감을 얻느냐 안 얻느냐 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이겁니다. 어쨌든 윤어게인 깃발을 들고 저렇게 휘날리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도 막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펼치고 이게 이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잘 보장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거든요. 제가 동의하지도 않고 굉장히 싫어하지만은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척도 아닌가? 이런 독재면은 이런 거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무슨 질문을 하든 결국에는 이재명 총통 독재를 막는 것이 자신의 이 임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했었던 건 그 선거 과정에서 이런 거죠. 저도 항상 얘기했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지금 민당이 다 갖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법권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엄연히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하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사법권에 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 뭐 개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어서 제가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사법부를 어떤 식으로든 바꿔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아주 나쁜 징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악마화하고 이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민주당이 유지하느냐가 앞으로의 정국 운영에는 굉장히 중요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 뭐 역대 최강의 정권 가장 강력한 정권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입법부와 사법부래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가장 그러니까 장악을 한 거는 민주화 이후로 YS도 그랬고 민자당 때 다수석을 가지고 그리고 뭐 MB도 그랬습니다. MB 때도 2007년에 총선 승리해가지고 거의 뭐 범보수 200석이었고 박근혜 때도 2012년 총선해가지고 초중반까지는 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가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여당이 입법부에 다수석이 되는 거는 별로 굉장히 흔한 일이다. 사실은 그거를 못 해낸 윤석열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 이거를 독재라고 해버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독주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대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걸 독재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보면은 어제 집회는 현직 의원이 대구랑 비슷한 수치가 왔어요. 한 70여 명 정도 왔는데 사실은 이제 장내에선 필리버스터로 투트랙으로 지금 투트랙 전략 구사하고 있잖아요. 닷새째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 지금 보면 다음 달 2일에 본회의 열리면 그때는 뭐 법안 내용 상관없이 필리버스터 한다는 방침 이 얘기도 나오고 뭐 신동욱 최고위원이 69박 70일 무한 필리버스터 하겠다 뭐 이런 의견 밝힌 바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일단 당내에서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결국엔 다 24시간 지나면 법안 만들어지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종의 자위적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거기 화재로 인해서 뭐 필리버스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선후 관계가 잘못된 일이죠. 민주당이 그런 입법 독주를 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도 필요 없는 일인데 민주당에서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필리버스터 당연히 뒤따라가서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을 게 무엇이냐? 다만 하루라도 그 법안의 통과 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 동안에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외 집회 왜 해? 그거 뭐 이렇게 사람도 안 모이는데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지지자들에게도.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다 하겠다라는 거죠. 필리버스터도 하고 장외 집회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막말도 하고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나 제대로 지금 성과가 안 나온다. 필리버스터 하면은 막 국민들이 막 박수 치거나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법안을 70개를 하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그냥 하고 있나 보다.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니까 5명씩 당번 짜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에 본회의장에 앉아있고 오늘 또 내 당번이네. 죽겠다. 뭐 이런 얘기 서로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도 지켜야 민주당도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민주당도 지켜야 되니까 상황이 공유해야 되니까 뭐 돌발 상황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 연세가 많으셔서 뭐 그러신가 보죠. 하여간 그래서 이게 무슨 생산적인 건가? 뭐 국민의힘이야 뭐 뭔가 입법 독주에 대해서 비판하겠다라는 건데 전략적으로 하면 좋겠다. 별로 눈길이 안 간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란 재판 불출석했어요. 12회 연속 불출석입니다. 변호인단이 오전에 윤 전 대통령 접견한 뒤에 언론 공지를 냈는데 지난 26일 재판 출석 이후에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셔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앵커도 갑자기 웃으시고 저도 지금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신청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그러면은 보석 안 되고 밖에 풀려나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는 겁니까? 아, 제가 뭐 당뇨도 있고 뭐 거기에 뭐 무슨 뭐 운동 뭐 그 약을 처방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떼를 쓰다가 또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 보석 안 끝났어요. 이번 주 내에 지금 보석은 이제 뭐 형사소송법 규칙에 의해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하라고 돼 있지만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판사가 이걸 보고 바로 안 나왔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보석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라도 나오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는 깜빵에 있을 때는 죽어도 안 나가 이런 거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지는 건지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단정짓고 싶진 않지만은 그 현기증과 구토는 왜 감옥에서만 생기냐고요. 왜 훈련하면 안 생길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절대 안 풀어주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아예 출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헌법 재판소에 위헌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서 특검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건데 그 특검에 대해서는 과거에 본인이 대통령일 때도 수사권이 행정부 권한인데 입법부가 가지려고 한다. 더군다나 여야 합의가 있으면 모를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위헌적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본인에 대한 내란 특검도 그런 위헌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재판은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건데 어쨌든 재판부의 시계는 가고 있거든요. 지기현 재판부가 뭐 여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심 결과를 연내에 낸다고 공언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유무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왜 재판 출석 안 하느냐라고 해갖고 좀 여론이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여론 같은 거 따진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 특검이 하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비겁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를테면은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나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한테 난 재판 못 받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불출석한 경우도 막 있었거든요. 그럼 본인이 아예 이거 그냥 정치 투쟁으로 어차피 나섰으니까 명확하게 나는 이 재판 이거는 다 쇼고 이건 불법이고 그러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이해는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아파서 안 나온다고 해놓고 보석받으러도 또 나오고 또 갑자기 안 나온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식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차라리 나는 이거 재판 앞으로 안 나가겠다 선언을 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본인 탄핵 재판이 아니죠. 그 국정농단 재판 받을 때 아예 재판부가 편향된 결과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심이 317일 만에 나왔거든요. 기소된 다음에. 그때까지 한 번도 그 재판에 나가지 않았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차라리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난 내란 특검 이거 위헌이라고 내가 소송했는데 그거 판단 나오기 전에 내가 왜 재판에 나가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이 재판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석 심판 또 그 권한 남용과 관련해 갖고 나온 것이 저는 조금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궤변이라고 느껴졌던 게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챙기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거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내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너무 궤변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다 황당할 텐데 이제 누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건지 왜 그러면은 구치소 안에서는 당뇨식을 못 하나요? 그러면은 약을 안 주나요? 누가 끊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밖에서만 이거를 당뇨를 치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웃긴 거고 살이 많이 빠져서 뭐 전환 씨는 뭐 상남자다 안 됐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건강이 제가 보기엔 좋아졌어요. 술을 끊어서. 이거는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술 진짜 많이 먹던 사람이 술 끊어보면은 어떤 거는지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 가지고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건강 가지고 더 왈가왈부하지 마라. 의사들이 다 거기 안에서 지금 건강 못할 정도 못할 정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고 그냥 깔끔하게 난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불출석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 나왔을 때 방송 중이었는데 뭐 소회가 어떠냐, 감정이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뭐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됐어요. 그분은 평생에 아마 그 가문의 영광으로 살았을 겁니다. 본인이 육군 참모총장이 됐다는 것. 경찰청장이든 서울경찰청장이든. 그런데 순식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옛날 같으면은 정말 삼족을 멸할 반역자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2023년도에 회사 그만두고 정치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하여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총선도 굉장히 패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줬고 지금의 보수 분열 아니면 지금 보수가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난 지금 보수 정당을 지지해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야, 너 국민의힘 지지자야?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위상을 많이 낮춰놓은 결과가 됐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 원망의 마음도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쇼츠 내가 미인진 패널 확정되는 거 아닌가? 미인진 패널의 소회. 나는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거죠 지금. 아니 뭐 여러 방송사 MBC에도 무슨 캠프 가셨다가 갑자기 끈떨어지고 뭐 이런 아나운서 분도 계신데 제가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선거 떨어지신 분들 그 욕을 사석에서 그 욕이란 욕은 진짜 제가 뭐 여기서 방송에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예.